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어제 KBS의 기사인데요. 미디어 다음에 취재 후라고 실린 기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양적 완화 종료, 2015년엔 비투미가 몰려온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양적 완화 굉장히 많은 듣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 못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 없이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결국은 금리를 낮추는 이런 일을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 모양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6개월이나 혹은 1년 후에 양적 완화가 종료됐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은 금리를 올립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한국의 금리가 낮으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미국으로 갑니다. 국채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요. 한국의 금리가 낮아지면은 그렇지 않아도 벨 볼일은 한국인데 금리까지 낮으면은 그야말로 자본들이 미국으로 우르르 몰려갈 겁니다. 따라서 한국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지금은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이런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계부채 1262조 원의 나라 대한민국, 가계 다 망합니다. 가계만 망합니까?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도 다 망합니다. 불과 1%의 재벌 기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99%의 기업들 다 망하게 되는 거죠. 헬게이트가 열리는 겁니다. 이 기사를 쓴 KBS 박종원 기자는 2015년에 비투미가 몰려온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2015년이 될지 2016년이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언제 금리를 인상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6개월 이내에 미국 금리 오르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 이제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세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미국 금리를 올렸을 때 한국 금리도 거기에 맞춰서 그보다 더 높이 올리지 않으면은 한국의 모든 자본들이 빠져나가는 이런 그야말로 탈출 현상이 빚어지기 전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요. 지금도 우리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는 이런 식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은 또다시 대한민국 제2의 IMF가 올지도 모릅니다. 2016년 정권교체기입니다.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는 예측입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MBC 진짜 개판 5분 전입니다. KBS도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MBC의 몰락은 정말로 과거의 MBC를 기억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리게 만듭니다. 오늘 한국일보가 사적 보복 인사가 흥행하는 공영방송 MBC라는 사설을 통해서 MBC를 비판했는데요. 이게 오늘날 MBC 문화방송의 현실입니다. MBC가 수익성 강화를 내세워 교양 제작국을 전격 해체한 데 이어 시사교양 PD와 기자들을 무더기로 비제작 부서로 내모는 상식 밖의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언론계 안팎에서 비판이 거세다. MBC는 이번 인사를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최적의 인력 재배치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교육발령 12명을 포함한 120여 명의 전보 명단에는 사회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했거나 경영진의 전횡을 비판해온 PD와 기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MBC 노조, 기자회, PD협회의 지적대로 미운 사람을 찍어내려는 보복성 인사라는 혐의를 받기에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나중에 부메랑 다 받습니다. 단적인 예로요.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PD 수첩 출신들이 집중 타깃이 됐다고 합니다. 영화 제보자의 주인공 모델로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을 파헤친 한학수 PD는 신사업개발센터로 발령이 났습니다. 3년 전 경인지사로 전보되다가 소송에서 이기고도 신천교육대라고 불린 교육반을 받은 데 이어 세 번째 부당인사입니다. PD수첩 책임 PD를 지낸 김한균 PD와 팀장 출신인 조능희 PD도 제작과는 무관한 경인지사와 편성국으로 각각 전보됐습니다. 사내 전산망에 경영진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던 이용주 기자 등 교육 관련자들의 면면을 보면요. 보복 인사의 성격이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20여 년 경력의 고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주는 상을 수상한 베테랑 PD들도 업무 실적이 미흡한 저성과자로 찍혀서 교육 대상이 됩니다. 평가 기준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농장 견학과 효사상 등 강의로 채워진 가나안 농군학교 2박 3일 입소까지 포함된 교육 일정을 보면 정말 실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2012년 170일여 파업에 대한 보복 조치로 기자, PD 등 100여 명을 교육 대상자로 분류해 브런치 만들기 따위의 강좌를 한 신천교육대의 재판입니다. MBC는 김재철 전 사장 시절 공정방송 회복 등을 내건 2차례 파업과 잇따른 보복 인사, 상호 소송전 등으로 만신창이가 됐고
지금도 그 시절 사람들이 요직을 장악해 전횡을 일삼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4년 상반기 방송 프로그램 시청자 만족도 평가지수에서 MBC는 지난해에 이어 올 1, 2분기에도 4개 지상파 방송 중 꼴찌를 기록했다. 당연한 결과다. 사측은 공정방송,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방송 강령 준수는커녕 최소한의 상식도 저버린 이번 인사로 신락같이 남아있던 안팎의 기대마저 허물었다. 낙하산 사장을 선임하는 거수기 노릇만 하며 사태를 수수방관해온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영방송 MBC의 몰락이 끝이 없다. 네, 방송문화진흥회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야말로 인사전행, 보복인사 나중에 바로 잡혀질 겁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출세한 사람들 다 제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MBC 망하게 만들어서 종편들을 키워주려는 그런 업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마저 들게 만드는 어이없는 상식 이하의 MBC 경영진들의 행태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 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서울 도봉구 방학 3동의 일탈 비상님, 그리고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소심한 은숙씨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용문산치기, 그리고 용문산치기2님 역시 조합원가에 감사드리고요. 나라라 병아리님, 정훈님, 서창그사님, 그리고 루이스님,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사시네요. 루이스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홈페이지 개편 중에 있었다 보니까 서브 이전도 했고요. 뭐 약간 좀 버벅대기도 하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요. 좀 며칠 참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몽호점님이 게시판에 어제 한구자 정지하고 오늘 CMS 계좌 신청했다. 하루에 1,000원 시청료가 딱 부담 없기에 월 2만 원을 했다라고 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몽호점님. 그리고 로저님도 홈페이지 글이 왜 안 올라갈까요? 정전놀이 261번 채 동참합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이스버그님은 롯데월드2 이번에는 천정에 금이 갔다는 기사가 한순간에 점점점 하는 거 보니까 기사가 날아간 모양입니다. 지난번에는 디자인 컨셉이었다고 뻔뻔하게 구라를 치더니 이제는 무조건 안전 이상무 발뺌 우기기 작전으로 변경한 듯하다라고 써주시면서 만약에 붕괴 사고가 난다면 붕괴 사고 이후 정부 멘트는 아마도 쇼핑 갔다가 돼진 걸 정부 보고 뭘 어쩌라고 정도? 그래야 힘없고 돈 없다고 무시당하는 세월호 유족들과 행평이 맞겠지라고 써주셨는데요.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 정권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이런 얘기 들어도 싸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현동 신사님은 뭐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던 그런 업종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부과하겠다고 검토한다는 서울신문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았던
도서, 신문, 예술품 그리고 비가공 식료품 등에서도 부가세 10%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아마도 서울신문에 난 모양인데요. 정말 이명박이 거들려고 박근혜가 나머지까지 탈탈 털어낸다는 그런 엊그제 한겨레신문에 만평도 있었는데요. 그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기왕 뭐 해준 김에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블레이드 문님이 서울 남동부 지역협의회 11일 정기모임 안내를 좀 선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일시는 이달 15일입니다.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6시고요. 장소는 개성집인데 설렁역 5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라고 합니다. 연락처는 02-569-1238 개성집이고요. 참여 문의는 논현동 신사 010-5497-5525 그리고 하명균님 010-3553-1459라고 하네요. 뭐 팟빵 게시판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 중에 경제의 골든타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정연설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저도 시정연설을 하러 가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야말로 피켓을 들고 얼굴 한번 봐달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경호원백을 쫙 쌓아놓고 힐끔 쳐다보고 걸어서가는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그 입으로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운이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한겨레신문 심리기획자 이명수 씨가 어떻게 골든타임을 거론하나라고 칼럼을 썼습니다. 들어보시죠. 분노가 총알처럼 솟구치는 느낌이었다. 지금이야말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대통령의 시정연설 한 대목에서 그랬다.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맞춤할 표현으로 생각한다 해도 지금 골든타임이란 단어를 그렇게 가볍게 사용해선 안 된다. 세월호 사건에선 결과적으로 골든타임이 참사의 시간이었다. 필사적으로 구조에 임했어야 할 모든 공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손을 놓고 있는 동안 304명이 수장됐다. 그중 250명은 17살의 아이들이었다. 중간 수사 결과 10분 정도면 승객 전원이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10분에 몇십 배가 되는 시간 동안 배가 물 위에 떠 있었음에도 단 한 명도 구조되지 못했고 그걸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봐야 했다. 지금 우리에게 골든타임이란 고통과 회환의 단어다. 트라우마에 가까운 단어다. 그럴듯한 표현이라고 여기저기 써먹을 단어가 아니다. 더구나 대통령 말 한마디를 듣자고 하룻밤을 꼬박 세운 유족들에게 눈 한 번 맞추지 않은 대통령이 쓸 단어는 더더욱 아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동감 100배입니다. 어떻게 그 입에서 골든타임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세월호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골든타임은 그야말로 참사의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 이후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10분이면 다 구조되었을 아이들을 그 몇 시간 동안 그 황금의 골든타임을 허비함으로써 무려 304명, 그중에서 17살의 아이들 250명이 물에 빠져 죽었던 겁니다. 그런 마당에 대통령이라는 자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요? 정말 분노가 솟구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야당을 대표한다는 문희상이가 건넨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말 역시 예의 없음의 차원에서는 박근혜나 문희상이나 또 찐개찐이었습니다. 경제 살리기 골든타임 따위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야지 개헌 골든타임으로 장단을 맞추는 행태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축구나 야구의 영구 결번 관습처럼 당분간 골든타임이란 단어가 경제나 개헌, 인간관계의 위기를 상징하는 비유어로 쓰이지 않아야 한다. 비유가 강렬하다고 정치적 위안부나 공천 홀로코스트 같은 단어의 조합을 사용해선 안 되는 이유와 비슷하다. 아이들의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괴로웠을지에 대한 생각으로 여전히 지옥에 있는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건 기본 예의에 속한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없는 인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명수 씨의 이 칼럼대로
아이들의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괴로웠을지에 대한 생각으로 여전히 지옥에 있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그야말로 0.01%라도 공감, 공명한다면 그런 말 못했을 겁니다. 골든타임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판단한 4월의 어느 날, 한 엄마가 바다를 보며 아이를 타일렀다고 했다. 아가야, 그만 버티고 가거라. 살아있어도 구해줄 것 같지가 않아. 그만 가서 쉬어. 안산치유공간 이웃에서 유족들을 만나고 있는 치유자 정혜선의 말에 의하면 세월호 엄마들이 보이는 공통된 감정 중 하나는 당황스러움이다. 미치도록 보고 싶은 마음도 숨이 멎을 것 같은 통증도 시간이 지나면 옅어질 줄 알았는데 더 또렷해지니까 당황스럽다는 것이다. 그들에겐 오늘이 11월 4일이 아니라 203번째의 4월 16일이다.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다. 그러니 세월호 지겹다는 얘기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왜 하루도 안 지난 일을 지겹다고 하는 걸까? 의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 현실 감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느낌 때문에 내가 미쳤나, 미쳐가고 있나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한다. 그런 이들에게 경제 골든타임, 개헌 골든타임 따위의 말들은 잔인한 칼질이다. 사실 오늘이 11월 4일이 아니라 203번째의 4월 16일이라는 이 이야기, 비단 세월호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는 잊어버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러나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감정적인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나 행동으로 국민이 극단의 모욕감이나 분노를 느꼈을 땐 생각은 전혀 안 하는 모양입니다. 세월호의 고통과 구조의 골든타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경제를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 운운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나 무리하고 무식하고 그야말로 저는 악마나 사탄같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더 또렷해지는 기억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엄마들에게 정혜 씨는 이렇게 말해준다고 했다. 6개월이 아니라 60년이 지난다고 아이가 잊혀지나요? 엄마에게 지금이 정상이에요. 그러면 희미하게 안도한단다. 손 놓아버린 세월호 골든타임에서 비롯한 끔찍한 고통을 지금 가족들은 그렇게 견디고 있다. 아무 데서나 골든타임 운운하면 안 된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다이어트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저는 올해 2번째 단식에 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6개월에 한 번 정도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고 몸과 마음까지 건강해집니다. 제가 오늘 단식 사흘째인데요. 벌써 좀 헬스해진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도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의 특징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도전해 볼 수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잘 짜여져서 부작용 없고 실천하면 바로 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2013-8577이고요. 네이버나 다음에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광고였습니다.
게시판으로 가보죠. 왕싸가지님, 일요일 날 조합원 시간에 두구자 10만원 정지한다고 해야 하는데, 19자 정지한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예. 오늘 2구자 정지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하셔야죠. 네. 예, 다른 글들을 올라온 게 없네요. 소개해 주고 싶어도, 올라온 글들이 몇 개 있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군대 문제 역시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2개 연속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겨레신문 김종구 논설위원의 부끄럼도 모르는 박정희 퀴즈 군수뇌부. 진짜 부끄럼도 모르는 것 같아요. 왜 부끄러움을 모르는지 김종구 논설위원의 독설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적과 싸워서 이기는 길은 비단 병력의 수, 장비의 우열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전승의 요체는 군의 정신전력에 있다. 즉 엄정한 군기, 왕성한 사기, 그리고 필승의 신념에 있다. 우리의 국방을 남에게 의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우리 땅과 우리의 조국은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박정희 얘기입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 1974년 3월 29일 육사 제30기 졸업식과 그리고 1977년 3월 29일 육사 제33기 졸업식에서 한 연설의 일부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육사 31기이고 김요한 육구참모총장이 육사 34기이니 사관생도 시절 선배들의 졸업식장에서 이 말을 직접 들었을 겁니다. 비단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 70년대에 초급장교 생활을 시작한 전현직 군수뇌부들은 모두 자주국방의 세례를 받으며 성장한 세대입니다. 자주국방.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계속 되냈던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미군이 시시콜콜 미국이 간섭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그리고 군을 미국에서 의존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주국방을 운영했는데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박정희의 자주국방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독립국가가 국방을 자주적으로 해야지 남의 신세 진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보통 사람이 하면 빨갱이고 박정희 하면 빨갱이 아니란 말입니까? 박정희의 자주국방 그 사상의 세례를 받고 자라난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군 수뇌부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역설적인 일입니까?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가 대통령인 이 시대에 박정희 키저들에 의해서 자주국방의 날개가 무참하게 꺾였으니 이 얼마나 역설적인 일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계획 포기에 대해 우리 군은 한국군이 아직 북한의 위협에 주도적으로 초동 대응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북한에 비해 30배가 훨씬 넘는 국방비에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우리 군이 아직도 스스로 허약한 군대임을 자인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엄정한 군기, 왕성한 사기, 필승의 신념 등 정신전력에서 북한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하기야 총기 난사, 병역 내 가혹행위, 사단장까지 가세한 성추행, 방산비리 의혹 등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엄정한 군기며 왕성한 사기, 필승의 신념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 군대가 북한보다도 국방비를 무려 30배 이상 쓰고 있는 이 현실이 이미 대한민국 군대를 썩게 만드는 겁니다. 군이라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로 그야말로 정신전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엄정한 군기와 왕성한 사기 그리고 필승의 신념 그리고 국방을 남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그 신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군의 전력의 상당한 요소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군대 보십시오. 사단장까지 가세한 성추행, 병력 내 가혹행위, 총기 난사, 노크기순, 방산비리이요. 도대체 첨단 무기에 486 컴퓨터가 지금도 납품이 되고 있고 이게 대한민국 군의 실상 아닙니까? 도대체 정신전력 면에서는 북한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지금 그 박정희 키즈들은 스스로 자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군의 태도다. 정신이 온전히 박힌 군 수뇌부라면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드는 것이 정상일 텐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다. 오히려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아온 큰 전공이나 세운 것처럼 의기양양하다. 그리고 고작 하는 말이 북한의 위협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니라 한국군의 대응 능력 등 조건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연코 말하건대 부끄러움을 모르는 군에게 그 조건이 충족되는 날은 결코 오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히 다른 나라 군대의 품 안에서 응석바지로 지내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단언코 말하건대 부끄러움을 모르는 군에게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해올 조건이 충족되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겁니다. 김종구 논술위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바로 김관진 안보실장이라고요. 김관진 안보실장이 합참의장 재직 시절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략적 이행계획에 서명한 당사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파기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김관진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전작권 전환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계획을 지상과제로 내걸었던 인물입니다. 국방계획에 장관직뿐만 아니라 혼까지 걸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관직에서 물러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국방계획 문제 아예 입 밖에도 꺼내지 않습니다. 정말 가장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 김관진입니다. 김 실장은 이번 전작권 환수 포기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라고 설명했다. 군인이 군 통수권자의 뜻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하지만 일개 장성도 아니고 한나라의 안보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앞선 행동을 스스로 부인하면서 대통령의 뜻이라는 말 하나로 정당화하는 것은 과연 옳은가? 그것은 혼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혼이 없는 사람의 표상이다. 국방계획에 장관직뿐만 아니라 혼을 걸겠다고 했던 김관진. 입장을 이리저리 바꾸면서 대통령의 뜻이란 말 한마디로 변명하는 김관진은 혼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혼이 없는 인간입니다. 김관진이 국방장관 시절 내걸었던 구호는 싸우면 이기는 전투행 강군이었습니다. 참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구호입니다. 하지만 실제 나타난 현실은 싸우기 겁내는 종이 호랑이 군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김관진이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폭넓은 시야나 혹은 유연한 전략적 사고로 한반도 평화정착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자신의 손으로 서명한 전시작전권 환수 계획을 스스로 백지화했다면 최소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이고 상식 아닙니까? 김관진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나라에 과연 진정한 무인이 있느냐? 그저 권력의 바람 부는 대로 정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출세 지형주의자들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 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서울 북서부 지역 협의회 준비 모임 안내도 좀 해달랍니다.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고요. 장소는 시민광장 나루 지하 1층 원경선홀 마포구 성산동 249-10번지입니다. 연락처는 뽀빠이 강정희님 010-6597-1145 JJ킴님 010-8231-0828이고요. 예,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달에 미래협동조합 국민TV에 출자 자수를 92,000자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제가 일자에 5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9만 한 300자 가까이 됐습니까? 예, 그 상태인데요. 1,700자를 더 늘리려면은 무려 8,500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뭐 재벌도 아니고 돈만 있다면 8,500만 원이 아니라 8억 5천만 원이라도 냈죠. 예. 9만 2천자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새로운 조합원들을
대거 유치해서 출자금을 늘려가고 그리고 이미 기존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분들 평균 3.3자입니다. 1인당 1자, 2자씩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캠페인을 전개해서 92,000자를 돌파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자 릴레이에 참여하시는 분들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게시판에 정자 이런 얘기 쓰신 것들 다 소개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후원도 가능합니다. 예, 한방 후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 후원 전용 계좌가 있습니다. 기업은행 047-092109-01020 나중에 팟캐스트에 올라오면 다시 나오니까 받아 적으세요. IBK 기업은행 후원 전용 계좌로 후원하시면 됩니다. 요즘 후원금도 뭐 월 한 1,000만 원 수준 가까이는 올라가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입장 국민TV 국민라디오의 진짜 안보를 방송하시는 김종대 씨가 칼럼을 연속으로 쓰고 있는데요. 미래연구원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 칼럼입니다. 현재 4편까지 나와 있는데요. 1편부터 시간 되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1편은 YS나 MB 위기 터지자 안절부절 미국 눈치 보기에 바빴다 라는 내용입니다. 1994년에 미 클린턴 대통령이 영변을 포격하는 계획을 막 실행하려던 시점,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신이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폭격 계획을 중단하라. 미국이 전쟁을 벌여도 나는 단 한 명의 한국군도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하여 전쟁을 막았다고 위기 직후에 말한 적 있다. 진짜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라였던 모양입니다. 이 말에 미 백악관이 발끈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전화 받은 적 없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백악관은 대통령 전용 전화선의 통화 기록까지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은 한마디로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구라였으니까. 실제로는 어땠느냐? 김영삼 씨, 미국이 전쟁을 준비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한마디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렇게 북한의 강경한 태도를 취하던 대통령이건만 막상 전쟁의 그림자가 얼씬거리자 제일 먼저 겁을 집어먹었던 겁니다. 마침 북한에 가 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남북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판문점을 통해 서울로 돌아옵니다. 그는 주한미군 지하 벙커에서 클린턴과 통화로 김 주석과의 대화 내용을 알리며 전쟁 준비를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 이 사실을 전합니다. 카터의 해고에 따르면 정상회담이라는 말에 김영삼이 아래턱이 목 밑으로 떨어지더라. 쉽게 얘기해서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너무 좋았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영삼만 그렇습니까? 이명박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010년 11월에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는 급박한 위기 상황이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2012년에 퇴임 직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내가 전투기로 북한을 응징하고자 했는데 군이 반대해서 실행하지 못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 말에 현역 장성들은 물론이고 예비역들까지 발끈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투기로 응징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당시 합참의장이던 한명구 대장은 이후 국방장관으로 임명되기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힙니다.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 F-15K를 출격하도록 한 것은 합참의장이던 자신의 판단이지 대통령으로부터 전투기를 동원하는 지시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의 이명박의 지시는 단호하되 확정되지 않도록 하라는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단호하게 하는데 확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확정 안 되려면 단호하게 대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명박이 군대 간 일이 없으니까 그딴 지시를 내는 겁니다. 단호하되 확정되지 않도록 하라. 놀고 있네. 더 어처구니 없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 대통령에게 청와대 참모들이 전투기 동원은 유엔사 정전 시 교전 규칙상 미군과의 협의 사항이라며 전투기 동원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이런 보고가 있었다면 미군과 빨리 협의하라고 하면 될 것을 이 대통령이 지레 겁을 먹고 전투기 동원은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 버렸다. 그 때문에 위기 다음 날인 11월 24일 이명박의 첫 지시는 유엔사 정전시 교전규칙을 개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을 유엔사 탓으로 전가한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유엔사령관이자 연합사령관인 월터 샤프 대장이 발끈합니다. 11월 30일에 월터 샤프의 편지가 국방부 장관 앞으로 옵니다.
전투기 동원 여부는 한국 정부가 자위권 차원에서 결정할 사항이니 미군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쪽팔린 답신입니까? 항상 안보와 보수를 입에 달고 다니는 한국 대통령들, 막상 위기가 벌어지면 어쩔 줄을 모르며 미국의 눈치만 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뭘 하는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자신이 국군 통수권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이 오직 미국만 바라보는 데 익숙한 대통령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평도 포격 위기가 끝나고 일주일 후인 11월 말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자위권과 유엔사 정전시 교정규칙 적용 여부에 대해서 국제법 확대에게 연구 용역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전쟁 위기가 발생하면 국제법 교수나 변호사에게 쏠까요 말까요 물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어떠냐? 더 기막힌 이야기가 있다는데요. 이건 제가 내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